네, 경제인사이트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밤에는 연준의 회의록이,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준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있는지 상당히 관심거리인데요.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24일부터, 이번 주 목금이죠. 추수감사절 연휴에 들어가니까 좀 다소 우리 추석 전처럼 좀 한산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 연준의 FOMC 회의록 발표가 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난 11월 초에 이제 회의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회의록이니까 그 중간에 여러 연준 이사들이 시장뿐만 아니라 그 연준 정책 금리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도 10월달 소비자 물가가 나오면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 대비 좀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 물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FOMC 의사록에 대한 어떤 평가가 굉장히 이제 분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그 기준금리의 어떤 인상 속도를 죄송합니다. 네. 속도를 좀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최종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아마도 이 11월 회의에서 연준의 그 정책 결정자들이 의견이 좀 나눠지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둘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줄이고 여태까지의 효과를 좀 봐야 된다는 점, 아니면 또 매파적인 성향들은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지만은 최종금리는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아마 11월 의사록에서 좀 다양한 의견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난번 FOMC 이후에 연준 인사들이 발언들을 보면 속도 조절론을 아주 강조하는 것 같은 얘기가 많았는데 사실 이게 액면 그대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 좀 천천히 가자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논의의 결론은 천천히 가지만 최종금리 수준은 좀 더 높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3월달에 시작을 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앞부분에 이제 몰아서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프론트 로딩이라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최근에 4회 동안에 약 75bp씩 4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빨리 올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책적 효과에 대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속도를 좀 줄여놓고서 약간 좀 쉬면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자는 이런 논의가 좀 있었던 거로 나옵니다. 근데 그 배경은 뭐냐면 만약에 연준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정확한 평가와 판단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필요하지 않은 어떤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경로가 그만큼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아직까지는 연준도 확신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지표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최근 칼럼에서 언급하신 거 저 눈여겨봤는데 최종금리와 최후금리 이게 어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긴 한데 이거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뭐 저희 이코노미스트들이 그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의사록도 그렇고 FOMC 미 연준의 의사록도 그렇고 상당히 그 의사록의 그 한 줄 한 줄을 아주 주의 깊게 읽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한 단어를 쓰더라도 거기에 어떤 숨겨진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의사록과 기자회견의 어떤 그 스크립트를 쭉 보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여태까지는 최종금리에서 터미널 레이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얼티메이트 레벨 오브 인터레스트 그래서 궁극적인 아니면 최후의 금리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는 시장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쭉 되다가 연준이 내년 1분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예. 그다음에 연말까지 유지를 하다가 내년 정도에 인하를 할 거다. 후년 정도에. 후년에. 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의 효과를 한번 판단을 하는 어떤 그 퍼즈, 정지나 뭐 약간 지연이 필요하다고 하면 쉬었다가 계속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말이나 아니면 3분기에도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의 어떤 그 기간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진짜 물리적인 한 번의 휴식기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가능성이 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뭐 한국은행 금통위나 FOMC나 사실 의사록에 단어 하나 집어넣는 게 그게 사실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봤을 때, 자 11월 FOMC 이후에 새로 등장한 표현, 이 Ultimate Level of Interest라는 말, 궁극적인 금리라는 말이 결국 최저금리 도달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 1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되는데요. 예,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그 11월 FOMC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이후에 또 기자회견 이후에 많은 미국 IB 전망 뭐 미국 경제 전망하는 그 기관들에서 미국의 그 터미널 레이트 아니면 최종 금리 도달 시점을 내년 뭐 1분기 아니면 뭐 3월 여기에서 다시 5월로 연장하는 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5월에 25bp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뭐 시티그룹도 5월 달에 올리는 거로 해서 기존에 뭐 2월 말 3월에 있었던 그 터미널 레이트 도달 시점이 5월로 이제 다시 연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점은 우리가 그 11월 FOMC 이후에 전망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터미널 레이트이 기존의 5% 수준에서 5.25에서 5.5%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그 기간이 1분기에서 2분기로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종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뭐 연준이 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릴 이유는 만무할 거고요. 그 아무래도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 금리 시장 전망보다 더 오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떤 부분이 충족이 돼야 될까요? 예, 뭐 연준의 그 듀얼 맨데이트 해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안정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안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최대 고용인데 이번 인상의 그 최고 주안점은 뭐 40년 이래 최고의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정책의 우선순위가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중앙은행이 예상하고 있는 타겟하고 있는 2% 수준으로 얼마나 빨리 내려갈 수 있을까? 아니면 그러한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얼마나 빨리 안정시킬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까지 가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고요. 그런 점에서 고용시장 또한 굉장히 지금 나오는 미국의 자료들을 보면 매크로 자료들을 보면 소비도 좋고 고용시장도 아주 좋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미국이 리세션에 내년 초에 들어가겠다고 하지만은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 내년 초에 리세션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 강한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경기를 좀 더 죽이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금리는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어쩌면 그 높은 금리의 기간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본부장님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네 차례나 자이언트 스텝으로 밟아서 금리를 거의 0%에서 지금 4%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당장 인플레 그 완화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인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연준이 더 길고 오랫동안 금리를 인상한다면은 이거 자칫하면은 경기를 너무 경착륙으로 몰고 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예,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미 연준도 그렇고 우리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높다고 하면 그 인플레이션의 후유증이 일시적인 경기 침체나 단기간의 경기 침체보다 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는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금리를 많이 올리는 이유는 우리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을 좀 분해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정도가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물가 압력이고 예. 30% 정도가 수요 측입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공급 쪽보다는 수요 쪽의 물가 그렇죠. 압력을 줄이기 예.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측의 물가 압력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나 위축을 감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저희들 생각으로는 하반기에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미국 뭐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많은 전망기관들이 미국의 내년 경기 침체는 없고 좀 부진이 좀 심화되는 예. 수준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최종 정책 금리가 5.5%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미국의 그 명목 중립 금리 수준 그러니까 물가 압력이 없는 수준의 금리 수준이 2.5에서 3%라고 네. 하면 그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소비와 투자에 영향은 뭐 미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뭐 계속해서 금리 올리는 기간이 이제 3월이 될지 5월까지 내년 5월까지가 될지 그거는 뭐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1분기까지 올리고 나서 좀 그때 이제 물가가 좀 안정되는 기미가 보이니까 좀 멈췄다가 다시 한 3분기쯤에 물가가 다시 또 오르네 그래 또 올리는 뭐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50% 정도가 공급 측이라고 하니까 뭐 가령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 조기에 이제 종결이 되고 그거로 인한 공급 측의 물가 불안 요인이 약화가 됐다. 그러면 물가가 좀 빨리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기저적인 어떤 물가 수준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그 얼마까지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판단에 대한 착오 때문에 엄청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 소위 말해서 세계의 어떤 경제 정책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신뢰성이 상당히 훼손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부담이 있을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실제 인플레이션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통제가 안 된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향후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연준도 상당히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 금리 앞으로 올리긴 올리는데 그 실제 인플레 수치나 기대 인플레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죠. 자, 요즘 주요국 신흥국 할 거 없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크레딧 붕괴라든지 그다음에 뭐 소버린 리스크 같은 이런 다소 좀 무서운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신흥시장 소버린 리스크 사실 이 본부장님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어떤 모습을 이렇게 나타날지 그걸 우려를 하는 겁니까? 예, 뭐 지금과 같이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그리고 최근에 뭐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하지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한 기본적으로 예년보다는 높은 달러 강세가 예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통상적으로 고금리와 달러 강세 그리고 또 예상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보면 신흥국 쪽에서의 이러한 어떤 소버린 리스크, 국가 부도 위기 아니면 국가 금융 위기, 신흥시장국에서의 그런 금융 위기를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프레자일 5 국가들도 들 수 있지만 이번에는 뭐 터키나 아니면 뭐 몽골리아, 프론티어 이코노미 중에서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도 정치적인 이슈와 또 외환 보유액 이슈 이러한 것들이 좀 묶여가지고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한 신흥시장국의 리스크는 IMF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IMF나 아니면 국제기관에서의 유동성 공급 대책도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국 사태와 또 우리 한국에서도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금리,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또 유동성 자체가 좀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거는 신흥시장국이나 아니면 선진국이나 구분 없이 상당히 금융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많은 신흥시장국들의 위험을 언급하고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신흥시장국들이 자원부국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요즘 원자재 아주 고공행진이니까 그 덕에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이다. 오히려 영국이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자원 없는 나라 네. 이런 나라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올해 달러 강세와 고금리를 보면 많은 신흥시장국들이 위험 수준에 도달을 하거나 무슨 이슈가 있었어야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자원 수출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위 신흥국 위기는 외환 리스크랑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약화된 부분은 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진국에서 또 그리고 경기가 침체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소버린 리스크보다도 크레딧 리스크, 신용 쪽에서의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이런 크레딧 리스크, 경기 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고금리와 경기 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뭐 인플레 걱정이었지만은 이제 또 신용 문제, 자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기업들이 상당히 고민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장재철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